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의 모습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 저는 한가운데입니다. 저희가 2주 전, 그러니까 경제 분야 지금 6번째 시간인데, 경제 분야는 독특하게 한 주는 경제사,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경제 특정 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 특정 분야 2주 전에는 그 한국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세계적 기업이 대기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여전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갈 길이 멀고, 특히 최근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등 앞세운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핵심 기술과 그 원천 기술은 소위 선진국 자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적인 수직적 분업 체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지난 2주 전 방송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경제 전문가 백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인데요. 먼저 중소기업 내용부터 살펴보면 좋겠는데, 일단 중소기업의 현황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주시죠. 네, 먼저 중소기업 하면 9988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9988이요? 이게 뭐죠?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소기업이 고용의 88%가량을 이제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업체 수가 한 323만 5천 개 가량이 되는데요. 예. 이 중에 중소기업이 323만 2천 개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99.9%인 거죠. 게다가 이제 전체 사업체 중에 87.6%가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고용의 경우는 이제 2011년 기준으로는 약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고용의 87%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치 보니까 좀 깜짝 놀라실 텐데, 결국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0.1%. 네, 그리고 그렇죠. 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87%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못하면 아무리 소위 말하는 재벌 대기업이 잘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 이런 체감을 하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예.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가요? 네, 뭐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 당연히 중소기업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뭐 당연한 일일 텐데요.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체 사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99%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건 고용 부분인데요. 고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꽤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고용이 한 87% 정도를 이제 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고용 비중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76% 정도고, 대만이 77.9%, 독일이 62.7%, 영국이 58.8%, 미국이 4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라들마다 경제 규모가 다르고 이제 중소기업들을 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일단 우리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이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고용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 편인데, 결국 보통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고용, 일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일 텐데,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더 그래서 중요한 재벌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은 상당히 좀 흔히 말하는 우리 인식에 열악할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열악한 중소기업 사정이야 다들 뭐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몇 가지만 좀 통계를 가지고 확인해보고 일단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부분에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는요, 2011년에 전체 생산액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생산하는 것 중에 46.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담당하는 게. 그리고 대기업이 53.4%를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더 낮아지고 있고요. 제조업 부분에서의 전체 그리고 부가가치, 새로운 이제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47.3%로 대기업의 52.7%보다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이 생산액이나 부가가치 창출해서 대기업보다 못한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서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소기업이 거의 99.9%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중소기업이 생산액이나 부가가치 면에서 절반도 이제 차지하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상황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생산의 면에서는 그렇다고 그렇고요. 그 건전성 면에서는 좀 어떤가요? 네, 이게 뭐 건전성 하시면 뭐 좀 약간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얼마나 부채가 많냐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돈이죠, 말하는 돈. 거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있을 거고 예. 이 자기 자본에 비해서 총 부채가 얼마인지를 이제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 2011년의 경우에 153% 가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휴,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 자산이 100만 원이 있으면 빚이 이제 153만 원이 있다 뭐 그럴까요? 이런 거죠. 그래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인 거고요. 음, 시간이 경과해도 나아질 기미가 지금 이 정도 수치를 계속 몇 년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92%를 이 비율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발전을 하려면 당연히 연구 개발 투자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대기업의 경우에는요. 전체 벌어들인 돈 중에 한 3% 정도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4% 정도에 좀 그치고 있습니다. 절반 근데 정도네요. 뭐 수치는 이런데 당연히 예.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대기업이 엄청나게 많을 테고 아, 중소기업은 조금밖에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향후에도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중소기업은 계속 어려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 99.9%를 차지한 중소기업이 수출을 통해서 얼마나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네, 이 2008년 경제 위기 전에는 이제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였는데요. 근데 지금 2012년 통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8.7%까지 이렇게 어휴, 급감해 있습니다. 이제 바꿔 말하면 0.1%의 대기업이 80% 이상의 수출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편중된 수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실 테고요. 그래서 뭐 참고로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고환율 정책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를 낮춰서 환율을 높게 하고 뭐 키모식인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준 건데요.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 않습니까? 방금 예. 확인해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고환율 정책에 대한 이제 이득의 대부분은 이제 대기업 그리고 그것도 이제 재벌 대기업이 가져간 거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청취자분들이 또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간 격차는 얼마냐? 네. 어떻나요? 네.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기업의 월 평균 임금이요. 이제 429만 원 가량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월 평균 임금은 266만 원 정도였고요. 이제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한 62% 정도 되는 이제 수준인데 꽤 격차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수치들은 또 평균 수치니까요. 또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더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열악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그러니까 260만 원 이하를 버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숫자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치라서 평균치 266만 원 중소기업이 받는 임금. 그래서 더 열악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솔직히 260만 원 정도를 가지고도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좀 막벌이 아니면 뭐 거의 살아가기 힘든 뭐 숫자죠. 대학교 260만 한 학기 원이면. 등록금의 절반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20대 청년들이 키를 쓰고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것도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이 고용 등에선 차지한 비중이 상당히 대기업보다 많고 그런데 비해서 열악한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제 몇 가지 정도를 통해서 저희가 좀 이해가 됐는데 결국 이런 중소기업은 이런 과정 속에서는 대기업과 하청 경제의 구조가 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뭐 경제 민주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청 관계 이런 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뭐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가 원체 이제 이 재벌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예. 중소기업이 제대로 설 자리가 없었었죠. 특히 이제 제조업의 경우는
재벌 대기업의 하청 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아남기가 어려운 이런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 중 대략 한 50%가 이제 다른 기업의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뭐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들 중에 이제 거래 모기업, 이제 수주를 준 네네. 모기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95% 이상인 기업이 오. 77.3%나 됩니다. 그래서 뭐 100만 원을 벌면 95만 원 정도는 그 모기업에 의해서 하청 생산에 의해서 이제 채워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뭐 같습니다. 거래처 바꾸면 그 회사 망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청 관계가 더 이렇게 종속적인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 하청 관계에 있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뭐 언론에도 가끔가다 보도됩니다만 대기업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제대로 뭐 저항하거나 대처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하청 관계하면 떠오르는 게 뭐 요즘 점점 하청 단계 많아졌는데 납품 단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이런 워낙 대기업하고의 관계, 하청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 끊길까봐 납품 단가를 조절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했다. 이런 얘기를 좀 봤는데 상황은 지금 좀 어떤가요? 나아졌나요? 네, 이 문제를 이제 2012년 4월경에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 단가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의 84.3%가 1년 전에 비해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고요. 예. 그 중에 56.2%는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반영했다는 기업이 33.3%였는데요. 일부 반영한 거니까 예. 얼마나 반영했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반영률이 평균 15.5%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이 올랐으면 이제 뭐 16원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이제 모두 반영했다는 기업은 10.5%에 이제 불과했고요. 이제 상황이 전혀 이제 개선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방송 잘 듣고 있고요. 저는 이 중소기업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계신 것처럼 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청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재벌 대기업과 하청관계를 형성해야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 재벌과의 하청관계마저 끊겨서 살아남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고요. 저도 답답하긴 한데 너무 하청관계를 문제 삼는 건 좀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청취자 의견인데요. 아유, 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많이 그렇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요즘 이제 재벌 기업들이 뭐 많이 공장을 해외에 짓고 그다음에 일부 업무들은 아예 떼내가지고 소위 말해 아웃소싱 한다고 하죠. 그래서 치열한 경쟁 부추기는 현실을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재벌 대기업의 하청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많이 늘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저도 이제 뭐 전화 주셨던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고요. 하청 관계가 무조건 다 나쁜 것이고 없애야 한다라고는 물론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불공정한 하청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왜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하청에 이렇게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든지에 대한 이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는 이제 건실히 운영될 수가 있고 그 성장을 해서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뭐 노력을 해서 성장을 하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재벌 대기업과의 하청 관계가 끊기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맞는 말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제조업 수급 기업 비율이요. 이제 하청을 받아서 생산하는 비율이 예. 2005년에는 59% 정도 되었는데요. 2011년에는 이 비율이 46.2%로 하락을 합니다. 이제 수급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기업의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이제 중소제조업체를 말하는 거고요. 이 수급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기업 납품액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면 예. 2005년 52%에서 2011년 44.5%로 줄어듭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이제 봤을 때
하청 관계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견실이 운영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수치들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하청 관계가 끊기면서 이제 더 어려운 처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막말로 수가 문 있을 닫는 것 회사도 같습니다. 생기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또 답답한 것이 그렇다고 이제 지금과 같이 하청 관계가 끊기면서 이제 막 이 문을 닫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지금과 같이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면서 네. 하도급 거래를 통해서만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또 돌아가야 한다. 또 이렇게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수치나 지금 우리 청취자분 의견 전화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중소기업이 왜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살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이제 먼저 표면적으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 이제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갑과을의 문제가 뭐 있겠죠. 뭐 절대적 갑인 이 재벌 대기업의 횡포와 압력, 이 시장 잠식에서 중소기업들의 권리와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뭐 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납품 단가 인상분을 제대로 납품가에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 이런 걸 하나 이제 증명하는 하나의 이제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번 방송에서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원적인 문제라 그게 무엇입니까? 네, 이제 재벌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가 왜 고착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예. 그와 같이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만들어져 왔는지를 파악해야지 좀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찬찬히 우리 중소기업이 어떻게 생성되고 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일반적인 뭐 유럽이나 이런 식의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봉건적 지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바탕에서 뭐 농촌에서 뭐 농민층이나 네. 도시의 장인층에서 이제 자본을 좀 많이 모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이제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으로 치면 이들 이제 소생산자들이 중소기업이라고 뭐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네. 물론 이제 이들 소규모 자본들은 자본주의 질서 하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자본주의라는 이제 양육강식의 질서 속에서 먹고 먹히는 과정에서 이제 뭐 더 키는 놈은 이제 점점 덩치가 커질 거고 이러면서 예, 예. 이제 독점이 형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단순히 무조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서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문들이 연관을 가지고 발전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자신의 영역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가 자생적인 생산력 발전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좀 출발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자본 그리고 이제 그 출발이 소규모 자본들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이게 점점 덩치가 커지긴 한데 이 소규모 자본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생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이 중소기업들이 소자본이라고 해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역할들을 좀 꾸려갈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흔히 말하는 초기 자본주의 국가 형성될 예, 때 뭐 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 뭐 예. 영국 이런 데겠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재벌 이야기하면서 나왔지만 그렇게 자본주의가 형성된 과정이 아니잖아요. 다른 경로를 밟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재벌 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냉전 질서 속에서 미국 주도의 이 쇼윈도우 경제 예. 이런 과정을 밟아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재벌 대기업을 육성해서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해왔고 성장을 추구해왔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제 당연히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질서라 보니까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겠죠. 또한 대기업 중심의 급격한 성장을 구가하는 과정에서 산업 구조는 이제 외국 자본과 수출 산업 부문은 비대해지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열악해지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요. 당연히 중소기업은 아주 열악한 부분에서만 첨예한 경쟁 속에서 이제 도산과 생성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존재가 이렇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은 소위 말하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런 과정들은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대규모 자본 중심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발전하는 소규모 생산자들이 아니라 이런 가정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독일 등에서도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에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을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급속한 성장을 이렇게 막 구가해 가는데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게 되고 급속한 자본주의화를 위하여서 이제 이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 소위 이제 쥐어 짜는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어 왔었던 거죠. 예. 그리고 뒤늦게 경제 발전을 하는 나라에서는 선발국들이 장기간에 개발한 기술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방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재래 산업들과 신기술을 한 번에 이렇게 도입한 이런 기업 사이에 격차들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중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도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 그 정도가 심할까요? 네, 그런데 뭐 후발 자본주의국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겠죠. 뭐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은 그래도 자체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소위 이제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썼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이용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 의존 관계가 그래서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서로 이제 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서 힘을 같이 합친 따라잡아야 거구나.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전쟁 시기 이제 대기업의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부품 기업들을 이렇게 대기업 쪽으로 묶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전쟁 시기를 뭐 독일도 비슷할 텐데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수입품이 시장에서 배제되어 버리죠. 여기서 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수입품이라고 뭐 미제나 뭐 이런 거일 텐데 뭐 유럽산 제품들 이런 거일 텐데 이게 시장에서 배제되는 효과를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나름 중소기업들의 입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측면들이 있었던 거라고 평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일본과 독일과는 다르겠네요. 네, 그렇겠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나 독일은 중소기업을 이렇게 이용하는 측면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했던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자생적인 가정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형성되어 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자본주의가 이식되는 이런 형태를 띠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제 시대와 미군 정기를 거치면서 말이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경제 제도 사이에 상호 관계가 이렇게 결여되어서 경제 이중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가 상호 긴밀한 분업 관계를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일제 시대에 병참 기지화 정책 속에서 뭐 군수 시설이 기형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나아가서 또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런 이제 일제 식민지부터 해서 철저히 파괴되어 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 수탈과 일본 자본에 의해서 우리 중소자본들은 그 기반을 뭐 잃어버렸던 거고요. 그리고 해방 후의 과정에서도 미국의 원조나 차관 등에 의해서 미국 자본의 이 경쟁에 밀려서 이렇게 제대로 설 자리를 이렇게 찾을 수가 없었던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이런 지점에서 아쉬운 게 일본이 패방하고 나가면서 일본 어쨌든 그 당시 남았던 일본의 재산들을 우리나라가 제대로 환수했다라면 그나마 또 건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제 재산을 환수한 게 이제 우리가 아니라 이제 미군정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돈들이 미국의 연줄을 잘 된 소수의 기업들에게 이제 흘러 들어갔던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중소자본들이 형성할 수 있었던 이런 계기들이 이렇게 좀 안타깝게 사라져버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토지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토지 개혁 과정에서 지주들이 이제 뭐 배상금을 받겠죠. 음. 이 배상금을 통해서 이제 나름의 소자본이라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생길 수가 있었었는데 네네. 물론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외국 자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나름 가능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토지 개혁에 대한 배상금은 한국 전쟁 중에 이제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확 이렇게 물가가 엄청나게 뛰면서 그렇죠. 돈값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같이 똥값이 떨어지는 거죠. 되어버리는 예.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배상금이라고 하는 게 거의 자본으로 형성될 만큼 미미했던 수준이었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전쟁 이후에 대지주나 상업 자본가나 관료가 독점적인 형태로 산업 자본가로 전환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중소자본들은 퇴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정리만 잠시 해보면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생산자 중심으로 경쟁을 통해 가지고 큰 자본이 형성되었던 가정이었다면 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제 자본주의가 이식되면서 그리고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중소자본들이 파탄이 나면서 처음부터 거대 자본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이 거의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던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은 거대 자본에 의해서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뭐 그렇게 우리나라는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었다라고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럼 일단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더 민감한 문제. 서민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뭐 신문들 보면 한국 경제가 회복을 하느니 마느냐에서 몇 퍼센트 성장을 했다 만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근데 주변 돌아보면 뭐 생활 형편이 나아지고 있다는 소리 듣기 어렵고 뭐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자기를 극빈층 하류층으로 본다 네. 이런 보도도 있단 말이죠. 이거 뭡니까 이게 도대체 현실은? 네, 방금 뭐 대다수의 국민이 이제 하층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좀 어렸을 때 보면 우리는 다 중산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그죠.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전혀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2013년 이제 예. 1인당 국민 소득이 24,000달러를 넘어섰다. 그래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24,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30만 원 가량 예.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액수에는 이제 일을 하지 않는 노인분들이나 주부, 학생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얼마나 우리 가정들이 넉넉하게 살고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가구를 기준으로 이제 환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1인당 약 한 2,530만 원 정도 버는 것이니까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가구 소득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뭔 소리예요? 4인 가구 소득으로 1억 원이 그런 사람 별로 주변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다들 이제 도대체 이 수치는 뭐냐. 그래서 그만큼 근데 이제 양극화가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수치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 성장 뭐 1인당 얼마 2,500만 원 정도 이런 경제 성장의 중요한 진짜 알짜배기 이건 누가 가져갑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 부분과 가계 부분을 좀 일단 먼저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기업들의 실질 소득은요, 이 얼마만큼 증가한가를 한번 살펴봤는데 IMF 위기 이전에 7.1% 정도 기업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IMF 위기 이후에 2007년 정도까지는 한 8.1%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그러니까 MB 정권 집권 기간 동안에 11.2%로 오히려 계속 위기 국면임에도 계속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신기할세. 반면에 가계 소득 증가율은요. IMF 위기 이전에는 8.9%에서 네. 위기 이후에 한 2007년 정도까지는 3.7% 그리고 8년부터 해서 이제 MB 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는 2.8%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부문의 소득 증가율은 늘어나는 반면에 가계 부분의 증가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부분으로 부가 많이 이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결국 성장으로 인한 그 결과물이 그런 결과물 나누는 게 그냥 가계라는 건 그 가정보다는 기업에게 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좀 전에 양극화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가정이라고 다 똑같은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개인 간, 가구 간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불평등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거고요. 뭐 이걸 이제 좀 뭐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예.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좀 여기선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상위 20% 소득 보통 이제 신문 같은 데 보면 뭐 5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위 20% 계층이 그럼 차상입니까? 이 사람. 제일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 중에 제일 잘 버는 20%를 말하는 건데요. 이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이걸 보통 뭐 좀 5분위 배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걸 한번 살펴보면요. 당연히 이제 수치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심화된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90년대 초중반에는 이 수치가 한 3.7에서 3.8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위 20% 소득보다
상위 20% 소득이 한 3에서 4배 정도 이제 많다라고 했던 건데요. 예. IMF 위기를 거치면서 이 수치가 4.9배까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후에 약간 개선되는가 싶더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서 2009년에는 소득 격차가 6.1배까지 늘어나고 2012년에는 한 5.8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건 제가 좀 오늘 또 처음 들어봤는데 보통 소득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지니계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니계수가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면서 이게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거다 이렇게 좀 생소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에서 1까지 움직이고 1로 가까이 갈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게 0.3을 넘으면 네. 불평등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0.4가 넘으면 뭐 폭동이 일어나도 이해가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그래요? 평가를 한다라고 0.4? 예 이렇게 좀 이제 기준을 세워 두시고 좀 네.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0년대 초중반에 이 지니계수가 0.25 정도였었습니다. 네, 이 2000년대 들어와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2009년에는 0.32까지 악화되었고요. 오. 2012년에도 0.31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IMF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번에 이제 통계청에서 통계가 완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계청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 방법으로 파악한 자료를 기준으로 이 지니계수를 다시 산정을 했는데요. 작업을 한 결과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0.353 정도를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해서요. 이게 오. 이전에는 0.31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 급증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OECD 이 34개 회원국 중에 6번째로 이렇게 높은 수치였고요. OECD 회원국 평균치가 0.314 정도가 됐는데요. 이보다 상당히 높은 이런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OECD에서 뭐 안 좋은 거는 상위권이에요. 근데 아까 저도 잠깐 뭐 서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중산층도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진짜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들 이제 피부로 먼저 체감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통계상에 근데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면 보통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계층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생소하실 수가 있으실 예. 텐데요.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평균 소득이 아닙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네. 많은 사람까지 일렬로 쭉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중산층을 정의를 하면 그러니까 그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가량을 버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규정을 하자 이렇게 일단 임의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거네요. 바운더리를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중산층을 정의하면 우리가 체감하는 중산층의 개념과는 이제 거리가 있긴 한데 대략적인 뭐 추세는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중산층이 이제 90년대 초중반에는 전체 가구에서 74에서 75%를 차지하다가 IMF 위기 이후에는 이렇게 하락하면서 2009년에는 62%대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년, 2013년 넘으면 아마 이 수치가 더 줄겠네요. 더 줄어들어 있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까지 이제 서민경제에 쭉 얘기했는데 서민경제가 성장에선 소외되고 또 가계 간, 가구 간 혹은 뭐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최근 고용 없는 성장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이 부분도 뭐 굳이 제가 뭐 계속 좀 통계치를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뭐 통계학 박사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직관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게 더 정확할 수가 있으신 거죠. 근데 그걸 좀 확인해 보시라고 이제 통계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앞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열악한 네. 처지죠. 그리고 이제 재벌 대기업들은 해외 공장을 짓고 있는 거고요. 일례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작년 생산이 275만 대를 생산을 했는데요. 예. 이 중에 170만 대를 해외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어이구야. 그러니까 국내 고용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연히 고용 없는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를 이제 또 수치로 한번 살펴보면요.
취업 유발 계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나름 도움이 좀 되는 건데 네. 뭐냐면 해당 부분에서 이제 10억 원의 수요가 생겼을 때 네.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몇 개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이걸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요. 경제 규모가 10억 원 커졌을 때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수치가 2011년의 경우에는요. 11.6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 경제 규모가 커지면 일자리가 11.6개 정도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수치가 2000년에는 21.3명이었고요. 네. 2005년에는 15.8명이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에는 11.6명입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줄어드네요. 하락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액이 10억 원 늘었을 경우에 2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던 것이 이제는 10개 남짓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년 새 성장에 따른 일자리 증가 여력이 이제 반토막이 난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뭐 일자리 창출 경제 그런 얘기가 좀 이해가 됩니다만 네. 결국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데 참 취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예비 취업생들과 청년층에서 진짜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2013년 10월에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2.8%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7.8%를 기록 중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실업률보다 2.5배 가량이 더 높은 거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뭐 이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실질 체감 청년 실업률이 뭐 20%가 넘는다라는 분석들은 상당히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청년 일자리 중에서도 그나마 일자리도 질이 좋지 않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네, 이제 비정규직 관련해서 이제 규모를 계속 추산해서 발표하는 이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라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요. 이에 예. 따르면 2013년 8월 조사 기준으로 해서 비정규직은 837만 명이고 정규직은 98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노동자 절반 정도가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인 거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고 있고요. 한때 이제 56%까지 이 비정규직 비율이 오릅니다. 근데 최근 조금 하락을 하고 있긴 했는데요. 이게 통계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존의 비정규직을 대체하면서 이렇게 통계상으로 이제 좀 영향을 준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또 뭐 여전히 높은 수치라서 절반이 비정규직인 거잖아요. 이 여전히 높은 수치라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비정규직 분류와 통계 작성에 대해서는 이제 차이가 조금씩들이 있는데 나라마다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OECD 회원국의 총고용 중에 예.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 평균치가 한 7.5 대 2.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5가 10명 중에 7.5명이 정규직이면 2.5명 정도가 이제 비정규직이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반반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비정규직 비중이 상당히 큰 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역시 안 좋은 거에서는 상위권이군요. 아 진짜 요즘 워낙 비정규직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규직 일자리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뭐 비정규직 취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실제로 많이 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임금 부분이 뭐 제일 좀 민감하게 지금 우리가 반응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임금 총액의 경우에 정규직이 2013년 3월 기준으로 해서 한 284만 원 정도 이렇게 버는 걸로 나타나고 비정규직이 141만 원 정도를 버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OECD 국가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정규직의 임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요. 비정규직 임금이 한 80 정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뭐 절반도 안 되는 거니까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임금 계층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중위임금, 예. 그래서 중간에 쭉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약간 그 중에 이제 시간당 임금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의 시간당 임금이 한 시급이죠. 말 그렇죠. 시급을 시급이지. 쳤을 때 예. 9,786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 중에 이 시간당 임금의 3분의 2보다 못 미치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당 임금의 6,524원 미만을 버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좀 뭐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저임금 계층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동자가 중에 한 450만 명, 그러니까 한 25% 가량이 저임금 계층이고 비정규직 중에서는 이 저임금 계층이 46% 가량 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임금 계층이 많은 거죠. 우리 역사에서도 법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기각했지만 전두환의 내란죄는 확정했다. 자유국가가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반혁명 세력이다. 진정 자유로운 국가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혁명하라. 새롭게 출간된 내란 음모의 블랙박스를 열다에 담긴 이슈 작가의 말입니다. 역사의 기록, 진실의 규명, 진보의 성찰을 위해 태어난 내란 음모의 블랙박스를 열다를 통해 진보의 씨를 말리려는 그들의 반혁명 음모를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615.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도 맨날 얘기가 나오고, 근데 비정규직 더 큰 문제는 격차도 있지만 고용 불안이라는 것도 맨날 이제 단기간 계약해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일자리 구했어. 근데 대부분 비정규직이야. 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게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의 현실인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자영업입니다. 자영업. 네. 특히 이 자영업은 IMF 위기를 겪으면서 뭐 어쩔 수 없이 퇴직하신 분이거나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마지막 자기 도피처에서 돈 탈탈탈 털어서 그 가게를 열어가지고 자영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게가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맨날 바뀌어요. 우리 동네도 보면은, 우리 농담삼아 저기는 6개월에 있으면 가게 바뀌는데야. 네. 라고 할 정도로 새롭게 가게가 바뀌고 새로운 가게 쓰고 또 폐업하고, 이게 너무나 지금 대한민국에도 비일비재한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대부분 사람들이 한번 자기 사시는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면 맨날 뭐 문 닫았다가 또 새로운 업체 생겨나고, 아니면 이제 대기업 업체들이 들어오거나 뭐 빵집. 이런 식의 이제 형상들 많이 정말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자영업 부분은 점차 이제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자영업자 숫자가 급격히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지 못한 고용 현실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자영업자 수의 급감이 다른 부분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서 그곳으로 옮겨난 결과라고 보기가 어려웠겠죠. 이제 포화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이제 경쟁이 너무 내몰리고 몰락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제 삶을 꾸려갈 수 없음을 이제 시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게.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랑 통계청, 이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2013년 3월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이제 9,333만 원의 빚을 져서 지난해보다 5.3% 이렇게 빚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소득은 한 2.9%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빚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이렇게 자영업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LTE 속도도 아니고 참. 그러니까 솔직히 자영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게를 차려도 장사가 제대로 되려고 서로 자영업자들끼리 경쟁하다가 네. 망하는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뭐 자영업이 이미 가포화 상태인 거죠, 한국은. 그래서 OECD 자료에 따르면요, 세계 경제 위기가 본격하게 되기 전 이제 2008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31.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OECD 평균이 15.8%거든요. 그래서 2배 이상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상황이고, 뭐 유럽연합 27개국과 이제 비교해봐도 이제 EU 27개국 같은 경우는 한 자영업 비중이 16.5% 정도 되는데요. 이에 비해서도 한 2배 가까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공식 월급 없이 가족을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이 자영업으로 묶일 수 있는 이 비율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동네에서 얼마 없는 슈퍼지만 보통 부부가 같이 하시고 다 이러잖아요. 자제분들이 또 같이 하시거나 이런 거 많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퇴직자들이나
이런 사람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 현실이 암담합니다. 네, 이제 뭐 향후 이제 소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이 베이비붐 세대에 준비되지 않은 이 퇴직 그리고 자영업 진출이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질 걸로 봐지는데요. 앞으로 이제 퇴직이 본격화될 이제 1958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는 매 이제 80만 명이 퇴직을 하고 이렇게 고용 시장으로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저도 이 있습니다. 세대인데 아니구나 이 세대는 아니군요. 네. 아유 다 깜놀했다. 이제 제대로 된 지금 노령층 일자리가 없는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좀 반영을 해본다면 이들은 결국에는 뭐 생계를 위해서 자영업으로 뛰어들실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좀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도 솔직히 마지막 승부수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일을 하더라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새로운 말이 생겼죠. 워킹 푸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의 상황이 있다 보니 일반 가정들은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이제 가계 부채가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2013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한 980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에 그 육박하는 이런 수치고요. 예. 이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그 증가폭이 줄어들었긴 한데 2012년 말에 비해서 이제 지금의 가계 부채가 한 1.7%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가폭이 줄어들었긴 한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들은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계 부채가 늘다 보면은 이건 우리나라 경제에 또 다른 폭탄으로 등장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게가 파산을 하면 그 가게에 돈을 빌려준 은행에 이제 타격이 올 거고 예. 이것이 심해지면 이제 금융 부문 전체 위기가 오고 전체적인 경제 위기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제 빚의 진율 단순히 뭐 한국 경제가 가게가 파산을 한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빚에 짓눌린 이제 가게들이 빚 갚는데 급급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하기가 힘들겠죠.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기업들이 만든 상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워져서 기업들도 타격을 보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악순환의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단순한 가계 부채 규모만 놓고 상황을 평가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가게가 보유한 자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빚에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소득이 많다면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정확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2013년 11월 19일 이제 이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서 이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하는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요.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가구당 보유 자산이 3억 2,557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부채는 5,818만 원으로 전년보다 6.8% 늘었죠. 그래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구당이니까 3억 이게 다 모든 가구가 네, 그렇죠. 이게 물론 편중돼 있겠죠. 그 고소득층에 편중돼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뭐 평균치를 좀 약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좀 특히 경제 분야는. 맞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자산을 이따 쳐요. 근데 자산이 당장 현금화될 수는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통장에 있는 현금, 뭐 자동차 그리고 가장 큰 액수는 부동산일 텐데. 당장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뭐 지금 수익 내놨다고 금방 팔지도 않을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산이 이제 부동산에 치우쳐 있어서 최근에 부동산 잘 안 팔리지 않습니까? 내놔도. 그리고 지금 뭐 집값은 하락하는데 전세값은 오르 희한한 구조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구가 얼마만큼 이제 또 소득을 버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할 텐데요. 이제 2013년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처분 소득 이제 세금 내고 남은 돈 벌어들인 돈 중에 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37%로 2012년 말에 비해서 1%포인트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처분 가능 소득을 넘어서고 있는 거고 처분 가능 소득보다 부채 증가율이 더 높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채 상환에 대한 사람들 부담은 어느 정도로 될까요?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제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에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응답한 가구가 70.2%를 이렇게 와우.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12년에 비해서는 2.2%포인트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가구가 26.2%였고요. 약간 부담된다 이렇게 하는 가구가 44%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를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가구는 이제 8.1%로서 2012년에 비해서는 1.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70% 이상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빚 부담은 이제 더 클 텐데요. 네. 이번 이제 최근 이 고소득층인 소위 5분위 부분 이제 상위 20%에 속한 5분위 부채액은 소폭 감소한 반면에 나머지 분위에서 뭐 그러니까 상위 20%를 제외한 전체 계층에서 80%? 예, 일제히 이제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20대 80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요즘 안 맞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게 집 문제 아닙니까? 집 문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 집 마련을 하려고 하다가 끝난다는 것 같은데 좀 실제로 지금 이 부동산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이게 2011년 기준으로 보면요. 제가 2012년 통계를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서울 시내 32평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5억 4,899만 원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또 서울에서도 또 먼체 또 강남구 같이 그쵸. 격차 큰 데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네, 5억? 예, 한 5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도시에서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의 이제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한 10년 4개월을 모아야지 하는 이제 집을 아파트를 이렇게 장만할 수 있는 흔히 말해 숨도 안 쉬고. 네, 한 푼도 쓰지 않고요. 그렇죠. 금액입니다. 그래서 평균 이제 노동자 소득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미국의 뉴욕이 한 6.1년 정도 걸리고요. 오. 뭐 샌프란시스코나 영국 런던 같은 경우가 한 7.2년 정도가 오. 걸린다고 하는데요. 뭐 서울은 10년 4개월이 이렇게 걸리니까 서울의 집값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평생을 집 장만하는데 거의 뭐 다 바쳐야 되는 이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제 뭐 요새는 뭐 자기 소득 벌어가지고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의 집값이 높으니까 임대 비용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다 경험하실 텐데 보통 전세 2년 살다가 재계약 기간이 오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전부 다 전세금 마련에 써야 되는 상황이면 그나마 다행이야. 한참 모자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나아가서는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부동산 거품 붕괴와 맞물려 있다는 건데요. 이제 비상식적으로 이제 소득에 비해서 비싸도 너무 비싼 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결국 이제 거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에 정말 커다란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부채가 소득을 상회하고 그러니까 소득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요. 비율이 그렇죠. 가계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많은 가게들이 파산으로 이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이거 뭐 비교하는 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2008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것도 어쨌든 주택담보대출 네. 뭐 이런 거에서 미국 경제가 휘청거렸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뭐 그와 똑같은 상황 아니지만 그럴 만큼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부동산 거품만을 보면 그때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는 평가들도 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연쇄 파산이 올 수도 있겠네요.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저도 조그만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요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청취자분 말씀이셨는데요. 일단 우선 전체적으로 서민 경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 것만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청취자분 의견처럼 이 문제를 타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뭐 물론 이제 방금 뭐 청취자분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뭐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안 하고 뭐 그냥 불만만 늘여놓을 수는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근데 아무리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문제에 네.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이제 젊은 친구들이 눈높이를 낮추고 뭐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창업도 많이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는 찾기가 힘들고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하면 안정적인 주거 자체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 문 닫을지도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임금에 시달릴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포화 상태에 있는 이 한국의 자영업 현실에서 생존을 한다고 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이제 개 중에는 특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하는 몇몇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좀 뭐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이런 관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시기에 직면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한국 경제가 좀 이렇게 된 현실을 좀 제대로 보고 평가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나아가기 힘든 이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 말도 아니죠. 이제는 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뭐 그런 말 없고. 그런데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뭐 우리 경제가 이제 외국 자본과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성장해 왔던 과정들을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 많이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이제 저임금 노동이 있었던 거고요. 예. 이러한 구조가 형태를 바꿔서 지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최근에 저는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지난번 이제 삼성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여전히 첨단 기술 산업보다는 뭐 제품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 대한 경쟁률 그리고 임금 경쟁률 이런데 이제 비중을 둬야 하는 산업의 경쟁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최대한 줄이려는 압력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이런 산업 구조를 좀 우리가 갖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봐지고 그나마 이제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이전에는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던 구조가 그나마 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세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더 이상 그런 것도 이제 더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조적 문제다. 이건 뭐 단순한 채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한국 경제가 형성됐던 과정의 구조적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중소기업 문제와 서민 경제 상에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좀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좀 정리하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 중소기업이나 서민 경제가 현재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시 이야기 드리지 않더라도 뭐 그리고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미 직접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실 테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이나 서민 경제가 어려워졌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와 이제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외부로부터 이제 이식된 자본주의 질서는 이제 균형적인 발전보다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발전을 낳았던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는 이야기들을 뭐 중소기업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용의 이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열악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서민 경제는 이제 좋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 이면에는 여전히 이제 첨단 기술 산업 등은 미국 등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이제 뭐 제품의 생산 과정, 공정 경쟁률 그리고 임금 경쟁력 이런 데 비중을 둬야 하는 산업에 좀 이제 경쟁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최대한 줄이려는 압력들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모두 평화롭게 살고. 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좀 우울했습니다. 뭐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대안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그건 뭐 저희 방송 뭐 아대한민국 듣다 보면은 뭐 그런 해답이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늘 얘기하는 말로만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를 제대로 실현하면, 아니면 그 전에 한국 경제 구조적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손을 제대로 대지 않으면 이런 이제 우울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우울한 이야기들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도 우울할 것 같아. 우리 농촌의 현실, 우리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대한민국, 한국의 농업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우리 백씨 수고하셨고요.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민주 인사와 함께 우린 너무 착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바보같이 살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 우리의 공화국.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거진 민주 자유의 구호가 넘쳐 흐르는 이 땅, 고단한 민중의 역사, 허리 잘려 찢겨진 상처로 아직도 우는데, 군림하는 자들의 배부른 노래와 피에 채찍아래 마른 무릎을 꺾고, 우린 너무도 질기게 참고 살아왔지.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